안녕하세요. 류교원의 국제평화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와 그의 동료들은 러시아와의 현재 갈등 기간을 포함해 지난 5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1000억 달러의 재산을 축적했다고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올렉산드르 두빈스키가 6일 밝혔습니다. 그의 추정에 따르면 전쟁 비용 축적은 약 500억 달러,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서 80억 달러입니다. 그는 1000억 달러의 수치에 세금과 관세, 은행 시스템과 소비세 상품, 법원, 법집행기관, 곡물거래 등으로부터의 뇌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현금으로 볼 때 젤렌스키와 그의 동료들은 퇴임하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 미국 투자자 버핏, 미국 기업가 머스크를 합친 것보다 더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부는 주식 시세이지만 이것은 실제 돈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 젤렌스키와 동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두빈스키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는 2022년 2024년 사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기구와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이미 3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슬로바키아 총리 피코는 젤렌스키는 거지이자 갈취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는 서방에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북한 조선군이죠. 4,000명이 사상당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젤렌스키가 9일 서방 지원국들의 파병을 요청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북한과의 결탁이 푸틴의 나약함을 보여준다며 북한은 국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우리가 아는 한 오늘까지 4,000명을 잃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추산 북한군 사상자는 1200명으로 젤렌스키 주장보다는 적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지역 공세로 군인 5만 840명 이상을 상실한 것으로 스푸트니크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의 리튬 매장지 셰브첸코를 장악했는데요. 유럽 최대인 138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한 도네츠크의 전략도시 쿠라호보를 해방시켰습니다. 산업 중심지인 드네프로 페트롭스크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비행장 등의 인프라도 공습했고 군인과 장비, 외국 용병 등이 밀집된 164개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쿠르스크 침공이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최대 승리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인들이 실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이 600명 넘게 죽거나 다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국정원도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사망 300여 명, 부상이 2,70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이 3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죠. 그동안 러시아군은 652대의 항공기, 헬리콥터 280세대, 무인 항공기 39,618대, 590개의 방공 시스템, 그리고 2280대의 탱크와 기타 기갑 전투 차량, 1507개의 다중 로켓 발사 시스템, 그리고 2270개의 야전포 박격포, 그리고 특수군용 차량
29,955대를 파괴했다고 스푸트니크가 보도했습니다. 엄청난 재래식 전투 물량이죠. 한편 젤렌스키가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혜영 교수는 국정원이 2급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심리전 대응팀을 보내서 한국 국민들에 대한 인지전,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혜영 교수는 젤렌스키가 미국의 지원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고 또 그래서 북한군이 필요한 것이라고 북한군 파병설이 가짜 뉴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현일 재미동포 씨죠. 2024년 6월 기준 러시아 군인의 현역 군인은 150만 명이다. 동원 가능한 예비역까지 합치면 238만 명이다. 그중 특별군사작전에 참여한 군인은 약 70만 명, 아직도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은 160만 명이 더 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미 러시아가 승리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군인이 모자라 조선의 군대 파병을 요청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실제로 미국 정보국에서 관리한다. 조선인민군 파병설을 발표하는 곳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이지만 기획자는 미국 정보국이다. 파병설은 실제로 미국이 만들어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발표하고 한국이 받아먹고 다시 서방으로 퍼져나간다. 트럼프는 조선을 상대로 군사적 대결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평화주의자로서가 아니라 핵무력 국가 조선이 강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조선과의 관계 개선이 진심이라면 조선군 파병설 조작은 그만둘 것이며 따라서 우크라이나 보안국도 더 이상 조선인민군 생포 혹은 사살 등의 조작을 멈출 것이다. 2월이 되면 조선인민군 파병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이 게임 체인저인 마하 12의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노동신문은 6일 발사한 이 미사일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조선은 이번 미사일의 엔진 동체에 새로운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사용했으며 비행 유도 조종 체계에도 새로운 종합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신문은 평양시 교외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한 미사일의 극초음속 활공탄두는 마 12의 속도로 1차 정점 고도 99.8km, 2차 정점 고도 42.5km를 찍고 1500km를 날아 동해상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발사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이러한 무기 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최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 체계의 성능은 세계적 판도에서 무시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선은 14일 8일 만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에 위력 시위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이 체포되었는데요. 12.3 내란과 미국의 체제 안정화 전략이라는 이종훈 전 통일시대 연구원 연구위원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쿠데타는 미국이 유도한 박정희의 5.16 쿠데타나 전두환의 12.12 쿠데타와 비교하면 그 성격이나 질이 다르다. 따라서 내란 후 미국의 대응 방식도 과거와 다르다. 미국과 계엄을 주도한 내란 세력 간의 차이와 갈등이 존재한다. 윤석열이 계엄을 비밀리에 준비하는 동안 미국은 윤석열의 계엄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비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모든 정황에 부합한다. 미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그들이 가진 정보망과 한미연합사의 상급 군사 권한으로 제어하고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용도와 수명이 다한 윤석열과 그의 목적을 벗어난 비상계엄 계획을 이전부터 경계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윤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계엄이 실패해서 벌인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은 광주항쟁 이상의 유혈 내전과 한반도 핵전쟁을 촉발하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1979년 12.12 전두환 쿠데타와 45년 후 2024년 12.3 윤석열 쿠데타를 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왜 달랐을까? 두 가지 결정적 요인 때문이다. 한국 국민의 지난한 투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국민의 열망과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전략 전술핵으로 무장한 조선의 한국에 대한 전쟁 전략, 점령, 평정, 수복, 편입 전략이죠. 이 전략의 확정과 핵전쟁 대비태세 때문이다. 현재 한국 정변은 미국이 예상 못한 상황 전개가 아니며 이 같은 정변을 정리하여 한국 정치를 재구성하는 것도 미국에게는 매우 익숙한 일이다. 따라서 미국의 향후 한국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은 첫째, 윤석열의 쿠데타로 촉발된 한국 국민과 민중의 급진적 정치적 진출을 저지하고 동시에 윤석열의 내전 확전 기도를 통제하면서 다시 한국을 기존 보수 양당 체제로 안전적으로 회귀시키는 것이다. 둘째, 대북 전쟁 위기 관리를 정상화하고 골칫덩이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내란 처리와 미국의 한국 체제 안정화 전략으로는 우선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교체한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내란 사태를 종결하고 새로운 친미정부를 구성한다. 윤석열을 제거하되 친미 극보수의 근거인 국민의힘은 재정비한다. 대중시위가 반미 민중전선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혁명 차원에서 통제 제압한다.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중심의 보수양당 체제를 복원 유지한다. 이재명을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제거한다. 가능한 이재명 이외의 인물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도모한다.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이재명 집권, 즉 이재명 길들이기를 동시에 준비한다. 그렇다면 지지부진한 내란 제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국민이 원하는 내란 세력과 내란 공조 부역 세력의 근본적 척결 요구는 필연적으로 한국 사회 대개혁 문제로 발전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미국과 정면 충돌한다. 한국 보수와 미국이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대중은 시간이 갈수록 급진적이며 혁명적 요구를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윤석열 탄핵이란 합법적 수단으로 급진적 에너지와 경로를 차단하고 그 열기를 선거로 돌려 대선을 치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된다. 국민들은 다시 불의한 권력에 맞서 용감히 투쟁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탄핵과 구속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 수 있다. 여러 세력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광폭 반윤석열 전선은 분리될 것이며 한국 진보에게는 미국과 보수와의 본격적인 싸움이 오롯이 기다리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한국 진보 앞에는 사회 대개혁이 아니라 박근혜 이후 문재인 시즌2가 더 가깝게 기다리고 있다. 역사적 격변기에서 한국 진보와 민중은 언제나 그랬듯이 헌신적이고 줄기찬 투쟁으로 또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한국 진보의 대중적 지도자, 대표적 진보정당,
대중단체연합의 대국민 영향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근본적인 사회개혁으로 가는 장애물인 국가보안법 문제, 미국과의 자주권 문제, 노동 문제, 평화체제와 조선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초보적이다. 그럼에도 승리는 새 세대의 것, 자주와 민주주의 편이다. 우여곡절과 진퇴는 있어도 자기 문제를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자각한 새 세대의 이 도도한 흐름을 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이상 통일시대 보도였습니다. 북녘 소식입니다. 조선의 소리는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지방공업공장들이 성천군에 이어서 19개 시 군들에서 준공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024년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조선이 세계 역기계를 뒤흔든 소식입니다. 여기서 조선은 7건의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고 9명의 세계 선수권 보유자를 배출했습니다. 26개의 금메달을 포함해 45개의 메달을 쟁취했고 남녀 단체급과 여자 최우수 선수상을 쟁취했습니다. 단신입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주둔할 기동함대 사령부가 2월에 창설됩니다. 미 국무부는 조셉 윤 주한 대사대리를 임명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시설의 지하 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4개 거점 대상 726억 엔의 예산을 책정했고 올해 군사비는 역대 최고인 8조 7,005억 엔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작년 수출이 7.1%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흑자만 1,400조 원에 달합니다. 중국 칭다오의 지하철이 세계 최초로 탄소 섬유 열차의 상업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총 연장은 352km로 서울과 거의 비슷한데요. 열차 무게는 11%, 에너지 소비는 7% 감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신 원자력 추진 쇄빙선 야쿠티아를 북극항로 임무에 투입했습니다. 현재 8척의 원자력 쇄빙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17척으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보잉 737이 계기장애로 모스크바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6일 트럼프의 대선 당선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트럼프는 1월 20일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화재가 사망자가 24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유튜브 월드리딩은 LA 소방서의 서비스 예산이 2천만 달러가 삭감되고 일부 소방 장비들이 우크라이나로 이전되었고 LGBT 의제를 지원하면서 소방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목전에 둔 시점에 대재앙을 맞았다. 캘리포니아 화재는 미국이란 나라의 시스템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미국은 자기네 나라 불도 제대로 못 끄고 있다. 미국은 제코가 석자이다라고 월드리딩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화이자의 376억 달러 상당 코로나 백신 구매 관련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총 18억 회분의 백신입니다. 오늘 류경원의 국제평화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